싶었는데 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 군데. 한 군데는 아슬아슬하게 지고 네. 또 하나도 지고 나머지 하나 이겼죠.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의성, 네, 의성 상주, 거기 이제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었잖아요. 저거 이제 거기 2번 갔다 오고, 그저께는 이제 충북 괴산을 다녀왔는데, 아쉽게 두 분 아주 정말 훌륭하신 후보들인데, 네. 두 분 다 안 되셨어요. 이 김현권 의원도 이번에 열심히 뛰었는데 자기 지역이라, 네. 네, 상당히 실망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상황에서 했는데도 승리를 못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실망이 되시겠죠. 네네. 근데 과거에 정말 우리가 아예 발도 못 붙이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비하면은 나아진 것이고, 네. 앞으로 그런 분들의 노력이 보상받을 날이 올 걸로 기대합니다. 네, 꼭 그렇게 돼야 되고, 저도 이제 상주 의성을 2차례 갔을 때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 정말 매일 상주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지역의 벽을 못 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부겸 의원께서 참 그동안에 좀 아쉽게 대선 후보 경선에 못 나가시고 이렇게 포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하면서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정정당당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앞으로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제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지금까지도 바쁘셨지만 이제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요새 방송 출연 요청도 많이 들어오시죠? 예, 팟캐스트 같은 거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방송에도 나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종편에서는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사람들 취향에는 안 맞는다고 본 모양이죠. 네. 또 제가 너무 세게 날리면 그 종편 주 시청자층에서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실 분들이 있어서 예, 자기네들 시청자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김홍골 박사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이제 국민들이 사이다 발언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우리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한테 충격적인 내용은 아닌데 왜 외부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글쎄요, 저는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팩트 중심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 기억하고 있는 일들을 끄집어내서 왜 그 당시엔 이랬는데 지금 말을 바꿨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비판이지 인신공격이나 막말을 한 적은 없죠. 정말 없죠. 네. 아마도 김홍골 위원장님의 직설적인 워딩이 듣는 분으로 하여금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발언들이 즉석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가 워딩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즉석이죠. 즉석이요. 순발력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SNS에 올리는 글도 한참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SNS 하는데 올리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 올리는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논리정연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어제 세월호가 육상 거치된 목포시장에 이제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특별한 분과 함께 하셨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갔었고요. 이번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님하고 같이 갔었죠. 근데 이번에 방문은 이제 황 총장님께서 조용히 그분의 뜻은 당시에 구조 작업을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유족들 그분들을 좀 위로하고 사실 황 총장님은
해군 쪽의 투입은 원래 해경이 처음에 나섰다가 네.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 이 빨리 해군도 동시에 거기에 투입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해군이 뒤늦게 갔는데 그때는 이미 사실 때가 늦어버렸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그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가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와도 한번 방문을 하시고 예. 이제 2차례 방문을 하신 건데 그렇죠. 목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목포 시민들도 상당히 이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네. 많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목포 시청 쪽은 솔직히 그렇게 아주 협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네. 근데 이 황 총장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 더 드리자면 네. 그 당시에 정말 억울하게 네.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네. 구치소까지 들어갔다가 그렇죠. 네. 이제 결국 무죄라는 것이 밝혀져서 나왔는데 그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가 그분을 어떻게든 엮어 넣기 위해서 네. 그냥 개인 비리를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는데도 털끝만한 비리도 나오지가 않아서 네. 할 수 없이 다른 거를 어거지로 엮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상부에 지시가 있었겠죠. 그러면.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났어요. 그 당시에 이 언론들이 네. 정말 받아쓰기식 보도를 해가지고 네. 이분의 이 억울함에 네. 사실 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네. 꼴이죠. 네. 그래가지고 언론들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비난받은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정권에서 당한 것도 분한데 네. 그래서 이분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언론 기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기신 것 그러실 같더라고요. 수밖에 없죠. 네. 뭐 실제로 이제 군은 명예로 사는데 예. 정말 그 구속까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안은 그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었죠.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무죄 받으셔서 최근에 그 우리 황 장군님에 대한 평가가 좀 달리되는 것 같아요. 여론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갔었는데 거기 계신 유족들 이 굉장히 반가워하셨고 유족들이 사실 분위기가 뭐 누구 보고 환하게 웃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 황 총장님이 가시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고 그 미수습자 가족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지금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힌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TV에서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다윤이 어머니, 그 은화 어머니 이런 분들이 이 황 총장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가기 전에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자고. 우리는 그 인증샷 그 파문이 있어가지고 사진기 꺼내지도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붙잡고 사진 한 장 찍고 가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진실은 통하고 진심은 통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하루빨리 우리 황 총장님의 그 지금까지 잘못 쓰여진 그런 오해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세월호 참사의 3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이제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대선 승리를 통해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할 것을 각오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도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시나요? 예, 당연히 가야죠.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세월호 자체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이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 그런 참사인데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네. 좀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김홍걸 위원장님과 대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가 대선 운동기간인 4월 17일 월요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일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대선 매일 방송에는 고정 패널인 박주민 의원 외에 서울시당 선대위 홍보위원장 겸 SNS 총괄본부장을 맡으신 정청래 전 의원이 참여하실 예정이십니다. 자세한 방송 일정은 서울시당 홈페이지 및 트윗, 페이스북을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서당캐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보수층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선 판세에 약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갑자기 그렇게 상승되는 것을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네.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예측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여기저기서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네. 보수 언론이라든가 기득권층에서 네. 도저히 홍준표, 유승민 후보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절반의 성공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안철수 후보를 밀어준 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그쪽에 이제 경선을 실제로는 흥행 대박이 아니라 동원 대박인데 네. 흥행 대박이라고 띄워주면서 결국 이제 그런 컨벤션 효과까지 겹쳐서 네.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이고 네. 거품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처럼 돌이켜보면 국민의당 경선 과정을 모든 언론이 경선 대박. 사실 참여한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계산을 해보면 네. 호남에서 9만 명 했고 네. 나머지 전국에서 9만 명이거든요. 20만 명. 그러니까 호남에는 올인하고 네. 흥행 대박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가용할 자원이 없으니까 별로 흥행을 못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원 전체가 18만인데 네.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다 받아주는 네. 경선에서 당원 숫자만큼밖에 안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대박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모든 언론에서 이제 국민의당 대선 과정의 경선은 대박이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언론은 사실 진행도 안 되고 가정할 수 없는 양자 대결이란 여론 그렇죠. 조사를 또 계속 실시하면서 굉장히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기 시작해서 사실 그 여론조사가 결국은 여론을 좀 호도하는 그렇죠. 양상을 보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양자 대결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어느 당 누구 또 양자 대결이란 거는 다른 당 후보들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들이 포기하고 단일화를 밀어줘야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시나리오는 얘기하지 않고 개인 선호도만 물어보는 식으로 조사를 한 양자 대결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제가 그런 식의 표현을 썼죠. 양자 대결에서는 누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소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메시와 호나우두를 귀화시켜서 영입하면 월드컵 우승 노릴 수 있다는 소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가능성 없긴 똑같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서 이제 안철수 후보 띄우기를 많은 언론에서 좀 도와준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최근에 분석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좀 보수표를 좀 잡으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예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사드
반대 당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사드를 반대하는 당론을 갖고 있는데 개인은 사드를 찬성하는 입장을 또 표명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사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걸 떠나서 네. 이 원칙의 문제, 신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그 시점이 본인은 한미 국방장관 합의문이 작성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네. 그런 합의문은 작성된 적이 없다는 없죠. 것이 이미 밝혀졌고 네. 사실은 그분이 말하지 않는 사실은 야권의 표를 얻으려고 꾸준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이게 탄핵 국면까지 지나봐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보수표를 얻는 수밖에 없다. 우클릭하자. 네. 이 결정을 하면서 이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으니 할 말이 마땅치 않고 네. 그런 이제 거짓 핑계를 둘러댄 것인데 네. 그것뿐만 아니고 뭐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때문에 재개하기 어렵다. 네. 그런 또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네. 자기는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어느 쪽도 간 적이 없다. 네. 근데 촛불 집회에 갔던 것을 본 사람이 수만 명이고 네. 이 인터넷에 네. 보면 사진 동영상이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런 너무도 명백한 걸 거짓말한다는 것은 네. 이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거에 속을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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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도 그 후보가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순식간에 180도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네. 뭐 우리 쪽에 뭐 패권주의니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들인데 네. 저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당론을 하루아침에 180도 돌리는 그런 힘을 발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이야말로 진짜 사당이고 패권 정당 아닌가. 네네. 그 햇볕 정책의 전도사라고 했던 박지원 대표나 네. 개성공단의 이 개성공단을 만들어냈다고 늘 자랑하던 정동영 의원이 네. 한마디도 못하고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면 네. 그게 정말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드 문제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사드 반대에 앞장섰던 분인데 강력히 반대하고 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우리를 국민의당이 비판했었죠. 네, 당론 채택 안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당은 정말 한심한 정당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정동영 의원은 그 안철수 후보가 사드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한 어떤 뭐 논평 내지 뭐 의사를 밝힌 바는 없죠,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밝혔는데 제가 언뜻 기사를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투로 이렇게 입장을 좀 슬슬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동영 의원도 한때는 대선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밀리나? 그러니까 네. 2년 전에 딱 네. 2년 전에 그분이 탈당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민주당 탈당하실 때 이 네. 당이 보수화, 네. 우경화 되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담대한 진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력 너무 좋아. 우리 김홍걸 박사님.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이 그럼 진보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정동영 의원 정도는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이제 군사적 실효성이 검증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정말 북이 핵탄두 장착해서 항구로 쐈을 때 사드라는 미사일 체계가 대한민국 영토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된 것은 그 두 후보도 너무 잘한단 말이죠. 예. 근데 갑자기 그 표를 의식해서 사드를 찬성하는 쪽으로 그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더 이 가속화한다는 핑계를 대는데 네.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성능이 안 되는 사드가 네. 북한이 미사일을
더 나은 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성능이 달라지나요? 그건 아니죠. 네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이 더 미사일 쏘는 기술이나 네. 미사일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킬수록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드가 막아낼 수 있는 고도보다 더 높이 쏘고 네. 더 빠르게 낙하시키면은 네. 사드로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전 시스템으로도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이 고각으로 쐈다가 바로 이제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속도. 네. 그 속도와 사드가 그 요격할 때 그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네. 그 실제로 논리적으로도 이 사드 미사일 체계를 북한 그 고각으로 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다라는 학자들의 또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마지막 이 내려올 때 속도가 엄청난 회전이 되는 거예요. 사드가 이 이론상으로만 네. 진짜로 그 될지도 모르지만 이론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100이라면은 네네. 그 속도가 네네. 이거는 지금 북한 쪽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만 봐도 120, 130의 속도로 그러니까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최근에 근거 없이 좀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 예.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위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주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이런 위기설을 부추기는 것은 네. 한국 경제나 여러 가지 정치 모든 문제를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는 네. 그런 것인데 이 정치권에서 그것을 은근히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단호하게 안보 프레임으로. 네, 네. 단호하게 내가 나서서 평화를 지키겠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다. 그런 것이고 아까 햇볕 정책을 네. 뭐 국민의당에서 이제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네. 그 문제도 엊그제 제가 그 박지원 대표 TV에 나와서 손석희 앵커하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사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는데 네. 딴 건 몰라도 그분이 햇볕 정책까지 왜곡하고 네. 햇볕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줄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네. 거기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햇볕 정책이란 게 원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니까 네. 지금은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고 뭐 북한을 험하게 압박하고 뭐 이러는 상황이라 이 햇볕 정책을 쓸 수가 없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것은 햇볕 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네. 네. 그 정책의 기본 정신이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강대국의 그 한반도 긴장 고조 시도를 막고 미국을 설득해서 네.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바로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이고 네. 또 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94년 1차 핵 위기 때 네. 이 미국의 북폭 가능성 얘기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그것을 막고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네. 그걸 해결하도록 네. 주선하셨고 네. 그 후에도 사드와 유사한 미국의 MD 네. 편입 이것도 이 미국을 잘 설득해서 네. 그를 우리가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관철하셨고 개성공단 부분도 미국이 그 당시 부시 정권이라 마땅치 않아 하는 것을 설득해서 네. 잘 그 개성공단이 성사되도록 만드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도 클린턴 정권에서든 부시 정권에서든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악화되도록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아, 굉장히 경고했죠. 전혀, 굉장히 예. 경고했죠.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가장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동맹대로 지키면서 우리 국익,
우리의 주장은 또 관철시키는 게 햇볕 정책인 거죠. 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햇볕 정책을 했을 때 다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정말 미국과도 관계가 너무 좋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아마 가장 그 수교 이후에 네. 가장 좋았던 관계였거든요. 또 일본과의 관계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근데 좀 그 양국 간에 좀 평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관계에서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펼치셨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외교 노선을 전환했지만 결국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오락가락하는 외교. 네. 현실을 무시한 네. 그런 외교 정책을 계속 쓰니까 네.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작됐을 때 우리 소고기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을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거든요. 정말 그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 그때 일본은 소고기 수입을 결정 안 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면 일본 먼저 수입을 하고 그 위에 우린 논의하겠다. 충분한 외교적인 카드가 있었는데도 네. 그냥 그걸 왜 그렇게 덜썩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당시 일본, 대만과 비교해서 네. 그러니까 그 계속 수구 보수 세력은 네. 우리가 뭐 거짓 선동을 했다. 네네. 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네네. 선동했지만 그거 사실 아니었지 않느냐 네네. 이 소리만 네네. 반복하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는 광우병 걸린다고 데모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촛불 시위를 한 것이 왜 검역 주권을 포기하느냐. 그렇습니다. 왜 네. 일본이나 대만은 하는 것을 우리는 못하느냐. 네. 그것을 항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예. 아주 무책임하게 그냥 그 수입을 결정하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언급됐던 이야기인데 국민의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인 동원 경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의 새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기선을 잡아야 한다 해서 서로 경쟁이 치열했고 중앙당 입장에서도 흥행을 일으켜야 되니까 무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 당일날 제가 광주에 가 있었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현지 분이 국민의당 측의 동원이 상당히 심하다. 저러다 탈날 것 같다. 이 광주 아닌 지역 사람까지도 불필요하게 거기로 데려와서 아주 올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네,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게 탈이 난 거죠. 어제도 보면은 이리에 있는 이리가 아니라 요즘은 익산이라고 그러죠. 익산 원광대 학생들을 익산에 그 다음날 투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까지 버스로 데려온 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국민의당의 태도는 그냥 아이고 우리는 잘 몰랐다.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 사실 그냥 뭐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저같이 13년 동안 이제 원내위원장하고 처음으로 국회의원 돼봤지만 뭐 저희 당이나 뭐 어떤 정당이든 현장 투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 투표를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이제 불법 동원이거든요. 이 불법 동원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정말 그건 어떤 논리도 말이 맞지 않아요. 그 또 렌트카를 여러 대 동원한 사람도 있던데.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 사람이 자기 개인 돈을 썼다면 무언가 당에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까지 했을 텐데 그럼 당에서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생색을 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당에서는 많은 이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제 밝히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밝힐 수가 없는 거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어떤 뭐 여론 조사를 보면
굉장히 그 상승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검증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양강구도라는 형식이 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후보 진영 쪽에서도 그 검증에 대해서 이제 불이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런 검증에 대해서 이제 네거티브다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네. 계세요, 그분이. 당연히 그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저는 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데 네. 대부분의 요즘 의혹으로 나온 것들은 사실 우리 당에서 시작한 거는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 언론 또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제보 또는 내부자가 제보 그런 것들이지 우리 민주당이 먼저 시작한 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당은 지금 대선이 5월에 있을 것이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지금 몇 달째 뭐 사사건건 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일까지도 네. 우리 당의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놔두고 이것도 문재인 책임, 저것도 문재인 책임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자기들에게 처음으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네거티브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도 집권당 그 새누리당이 있었을 때 아니에요. 네. 사실 철저한 검증을 이미 받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받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굉장히 이제 숙련되셨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공식적인 대선 후보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검증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검증을 그렇게 잘 견뎌낼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저도 보거든요. 네. 지금도 계속 실수가 나오고 의혹이 나오니까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도 나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4.12 보궐선거도 호남에서 근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두 군데를 이겼죠? 세 군데를 이겼죠? 거의 기초 광역. 네. 제가 호남에서 완주 여수를 완주 여수 해남을 저쪽이 이기고 그렇죠. 저희가 순천을 우리가 이겼죠. 순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국민의당이 이제 세석을 가져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고민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호남 출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개혁적인 또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좀 경쟁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도니까 이제 보수표를 지금 흡수하는 전략을 짰는데 이게 우클릭할수록 특히 호남 우리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깨어 있고 좀 진보적인 성이 강하잖아요. 우클릭하게 되면 호남을 잃을 거고 또 진보적인 노선을 계속 유지하자면 보수표를 또 못 받을 거고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고민이 끝나고 결정을 한 단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그분이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과 보수를 양쪽을 다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성향이 다른 양쪽 유권자를 다 만족시키려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희망하는 것은 호남에서 이제 좀 노년층 또 소위 뭐 반문 정서가 있는 계층 이런 쪽은 한동안은 붙잡아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출신 의원들 그래도 믿는 건 호남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생각은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죠. 너희는 그래도 명색이 금배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앙에서 핵심적인
결정과 전략 이런 것은 이 자기의 측근 그룹이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가려는 방향은 주로 이제 수도권의 보수층 공략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네. 물론 보수층 공략하다 호남표가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네. 그 위험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뭐 정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네. 보수표를 흡수하는데 뭐 정말 호남이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예. 그럼 호남도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나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유권자들이 네.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도대체 당신 생각은 뭐냐? 네네. 당신의 노선이 뭐냐? 네. 뭐 이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어정쩡하게 가면서 아유 국민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느 국민 뜻을 따르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푸대접, 호남 홀대 이런 걸 자꾸 거기서 써먹는데 진짜 호남 푸대접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네. 그거죠. 예전에 이제 갑자기 말씀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87년도 대선이 생각나네요. 87년도죠? 네. 호남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난 이제 90%의 지지를 받았지만 했었죠. 결국은 그때 대통령 당선했는데 사실 실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호남 카드 버리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지지표를 확보하면 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산은 영남 보수표보다는 네. 수도권 보수표가 아무래도 자기들에게 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뭐 수도권이든 또 우리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또 개혁적인 또 진보적인 국민들은 아마 이번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이런 배경을 좀 볼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이 네 후보 중에 정말 군사 독재 누가 저항했느냐, 그 시대에 누가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그때 누가 시대 정신을 실천했느냐.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호남 유권자들은 그런 네. 거를 분명히 검토해서 우리 대통령 후보로 결정할 거라 보는데 내 후보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문재인 후보는 초옥된 적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 계속 정치하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신 부분이 많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네네. 다른 후보들은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때 검사했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의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네. 금수저고 네. 이 홍준표 후보는 흑수저긴 한데 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출세만 하고 보자는 출세 지향주의자죠. 네네, 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지금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 또 호남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호남의 그 개혁적인 호남 네. 성향의 유권자로부터는 다시 압도적인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압도적인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 뭐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호남에 좀 더 이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단순히 지역 개발의 공약 정도가 아닌 그 지방 분권 네. 또 새로운 시대,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수직적인 네. 그런 민주정치가 아닌 수평적인 네. 유권자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호남의 유권자들을 좀 존중해주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은 네. 그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남의 유권자들은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소위 전략적 투표가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만약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호남 유권자들에게. 아마 동지라는 예, 예. 의식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이제 동지라는 생각은 없었을 테죠. 예, 예. 네네네. 글쎄요,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네. 호남에서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겠죠. 네. 아예 네네네. 그 분열주의자들, 네. 유권자들을 흑색 선전으로 현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호남에서 활개칠 수가 없었겠죠. 네. 근데 아마 저는 뭐 그분이 문재인 대표를 호남에 만약에 추천하신다면 네. 이 믿을 수 있는 후보,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후보, 또 일관성 있는 후보, 준비된 후보, 네. 이런 점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고 네. 이 대통령이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일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마추어 대통령, 인턴 대통령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 경험을 충분히 쌓고 안정감 있는 후보가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 중에서 그런 자질을 갖춘 후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하여튼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동지 문재인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제 동지 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말씀하시기가 좀 뭐 좀 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의원은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동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동지 문재인을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일에 우리 당에 소속돼 있던 이제 전직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국민의당 입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뉴스 보셨어요? 예, 잠깐 봤습니다.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뭐 이제 그분들의 자유인데 이상한 거는 이제 작년 총선 직전에 탈당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시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입당식에 작년에 이미 탈당해서 국민의당 입당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탈당 선언하고 국민의당 입당을 말로만 하고 입당을 안 해서 이번에 다시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뭐 국민의당 전직 시의원들이 뭐 대거 탈당했던 것을 홍보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다시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좀 정말 구태의연한 행태 아닌가요? 그렇죠. 이 대세가 기울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라면 현직들이 탈당을 해서 가야지 왜 전직들이 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이 후보였을 때도 이회창 후보로 대세가 기운다는 증거로 이 우리 쪽 민주당에서 몇 명이 탈당해서 그리로 간 것을 이제 언론들이 이회창 대세론을 강조하는 데 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꾼들 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대세에는 아무 지장을 못 끼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전직 시의원들 아까 뭐 드린 말씀처럼 입당은 뭐 자유지만 탈당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지난해 탈당했던 분들이 15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입당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뭐 국민 여론도 그렇지만 내각제는 하기 어렵다 아직은 하는 그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내각제란 거는 유럽처럼 정당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내각 정치인데 이런 식의 정치 풍토에서 내각제를 했다가 의원 하나하나의 몸값이 매겨지고 서로 빼가려고 하고 수시로 정당 바꾸고 이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 수준이
유럽 수 같은 내각제를 하기에는 멀었다 저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내각제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내각제가 이제 뭐 사실 그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고요. 일단은 내각제가 되려면 이제 건전한 다당제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항상 그 보수 정당 뭐 전 새누리당이잖아요. 네. 이런 당은 정말 바위같이 그 기득권으로 뭉쳐져 있어서 깨져지지도 않고 뭐 진보 정당은 자꾸 분열되면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고 우리는 그 예로 일본을 보잖아요. 일본. 일본이 뭐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지만 전 정치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장기 집권을 가능케 만들어준 그게 내각제. 원동력이죠. 민주당 정부가 한 차례 있었죠. 일본이. 뭐 정권 교체가 됐던 기간이 지난 60년 동안에 한 번 다른 야당이 잡았던 기간이 2번인데 두 번이었네. 합쳐서 뭐 한 3, 4년 그러니까요. 그 정도밖에 뭐 안 되죠. 거의 60, 70년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는 거 보니까 저는 내각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본격적인 통합 선대위 활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선대위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집중 공략하려고 준비 중이고 또 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영호남 이제 지역주의 정치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영호남이 하나로 뭉치고 또 둘로 3당 합당 이후에 둘로 갈라졌던 이 과거 민주화 세력이 하나로 합친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국민 통합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뭐 최근에는 뭐 세대 간에도 갈등이 좀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통합에 대한 앞으로의 또 뭐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문제도 좀 부각시키려고 준비 중이고요. 저는 이제 국민주권 선대위잖아요. 저는 이제 외교통일 정책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지금 안보 문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저도 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두 분에 대해서 뭐 간명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춘 후보야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안철수 후보는 수시로 말을 바꾸고 정체성 몇 달 전에 했던 얘기를 180도 바꾸는데 이게 근거도 불분명하고 또 엊그제 그 유치원 파동에서도 보듯이 자기는 중도라고 하면서 그 중도란 말이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 다 상대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서 나는 네 편이니까 나랑 손잡자 이런 식의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 그건 중도가 아니거든요.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무슨 방법이든 다 쓰겠다는 후보와 이 정도를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그 점을 비교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능력에 대해서 뭐 일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 남을 속일 뿐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또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가 갖지 못한 능력,
남의 어려움, 고통,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후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한마디로 소위 개돼지 취급했던 네. 박근혜 정권, 네. 이 국민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던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와는 정반대의 네. 정치인이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후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뭐 삼김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네. 카리스마 있고 막 혼자 휘두르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 겸손하고 이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은 이제 상식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리더십이잖아요. 예. 갑작스럽게 또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저희 당 대표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저희 서대문 을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저는 이제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선거를 3번 떨어졌던 원외위원장인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홍제 3동이라는 데를 차를 검은 세단을 타고 내리셔서 이제 문을 제가 열어드리고 환영합니다. 서대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위에 산동네 이제 경로당을 갔어요. 네. 그리고 경로당에서 이제 많은 이제 좌담회 하고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거기가 고바위예요. 그래서 막 서로 땀 막 흘리면서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내려서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했더니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 2시간 동안의 일정을 제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인데 네. 저한테 대화의 모든 것은 예, 두 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소통을 잘 못하시는 분이구나. 최소한 상식적으로 3번을 떨어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원외위원장한테는 처음 만날 때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뭐 이 정도는 주로 이제 예의상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같이 수행을 하고 이제 보내드릴 때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너무 고생하셨어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딱 2마디 하고 떠나셨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소통을 모르시는 분이다 했는데, 우리 지역의 이제 구청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도 똑같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안철수 후보가 정치 선언을 서대문구 구청에서 했거든요. 네, 처음 선언을 할 때. 그래서 구청장도 그 다음에 만났더니 거의 대화가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상주에 지난 보궐선거 때 상주에 제가 지원 유세 갔다가 거기서 우원식 의원을 만났어요. 예. 근데 우원식 의원 말씀이 또 충격적이에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합당하면서 기초의원 공천을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우원식 의원, 그 당시 재선 의원, 우원식 의원이 이제 안철수 당대표 면담을 한 거예요. 1시간. 근데 우원식 의원이 58분 얘기했다는 거예요. 2분 동안 안철수 대표가 그냥 대답하고.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 소통하지 못하고 정말 서민의 삶을 모르는 지도자는 정말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TV에 뭐 수천 번 나왔지만 저는 땀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능력이 있는 분이죠. 네,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은 저는 그건 인정하는데 소통할 줄 모르고 땀 흘릴 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르고 이런 지도자의 리더십으로는 이번 19대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살아온 분들의 이런 고충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인류대 나오고 탄탄대로만 밟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본인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께서 뭐 그 당시에 3번 떨어진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힘들게 이 정치 생활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제가 상상은 안철수 당시 대표의 입장에선 봤을 때 이 사람은 저 무능해서 떨어졌을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3번씩 떨어진 사람 정치 건달이지 뭐 이런 식의 그런 편견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 3번 떨어진 거라도 인식했으면 고마운데 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원해가 뭔지도 모르고 예. 예, 그냥 본인이 와서 한번 이렇게 쭉 도는데 예. 옆에서 뭐 심부름하는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저한테 뭐 대화를 못해서 섭섭함이 아니라 이 소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 혼자만 느꼈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물어본 뭐 구청장과 또 우리 우원식 의원도 같은 답변을 해주시길래 정말 걱정이 앞서요. 네.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대로 대화해봤다는 사람을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니 정말 안철수 후보랑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랑은 뭐 만나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세요? 지나치면서 뭐 악수 한 번 한 정도. 근데 거기 그때도 예 이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됐느냐 네.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네. 겪어본 분들, 네. 정치 입문하기 전에부터,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네. 그렇게 동창이라든가 회사 직원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수소문해서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네. 들어봤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트위터 예. 친구 한 분이 저한테 이 쪽지로 제보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또 이런 제보도 들어왔었어요, 사실. 예. 네, 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소통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친구가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 않아. 아니요. 그 친구들이 네. 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권을 잡는 날에는 네. 이 새로운 최순실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좀 느낌이 드는 친구죠. 비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네. 예. 하여튼 모든 것은 유권자분들의 이제 몫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 당선을 바라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네. 당연히 당선될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 네. 뭐 여론조사를 봐도 네. 이런저런 여론조사들이 많았지만, 네. 이 적극 투표층에서 네. 확실하게 앞서고 있고, 네. 또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하는 네. 당선 가능성을 보는 그런 설문에서도 확실히 앞서고 있거든요. 네. 항상 그 두 가지에서 앞선 후보가 당선되어 왔고 지금까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질 않고 있지만 네. 긴장해야죠. 5%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네. 우리가 10%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네. 10%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15%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네. 그래야 이 촛불을 들고 나오셨던 시민들이 네. 같이 승리하는 것이고 네. 이 과거 정권에서 쌓아놓은 그런 부조리, 삐뚤어진 시스템을 개혁하고 네. 이 정의로운 사회,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집권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네. 단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하여튼 우리 문재인 후보를 사랑하고 꼭 당선시키려는 적극 투표층. 예. 이분들이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4명씩만 손 꼭 잡고 그렇죠. 투표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예,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적극 투표층이 정말 지인들과 가족들을 어깨동무해서 나가서 문재인 꾹 찍어주면 예. 문재인 무조건 당선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네. 네, 서당캐 16번째 방송 1부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분의 뜻은 그 당시에 그 구조 작업을 네.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유족들, 네. 그분들을 좀 위로하고 사실 그 황 총장님은 해군 쪽의 투입은 원래 해경이 처음에 나섰다가 네.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 이 빨리 해군도 동시에 거기에 투입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해군이 뒤늦게 갔는데 그때는 이미 사실 때가 늦어버렸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그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가서 이제 위로해 드리고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와도 한번 방문을 하시고 예. 이제 2차례 방문을 하신 건데 그렇죠. 목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목포 시민들도 상당히 이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네. 많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목포 시청 쪽은 솔직히 그렇게 아주 협조적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려웠고요. 네. 근데 이 황 총장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 더 드리자면 네. 그 당시에 정말 억울하게 네.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네. 구치소까지 들어갔다가 그렇죠. 네. 이제 결국 무죄라는 것이 밝혀져서 나왔는데 그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가 그분을 어떻게든 엮어 넣기 위해서 네. 그냥 개인 비리를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는데도 털끝만한 비리도 나오지가 않아서 네. 할 수 없이 다른 거를 어거지로 엮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상부의 지시가 있었겠죠. 그럼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났어요. 그 당시에 이 언론들이 네. 정말 받아쓰기식 보도를 해가지고 네. 이분의 이 억울함에 네. 사실 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네. 꼴이죠. 네. 그래가지고 언론들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비난받은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정권에서 당한 것도 분한데 네. 그래서 이분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언론 기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기신 것 그러실 같더라고요. 수밖에 없죠. 네. 뭐 실제로 이제 군은 명예로 네. 사는데 예. 정말 그 구속까지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안은 그 명예가 완전히 식취됐었죠.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무죄 받으셔서 네. 최근에 그 우리 황 장군님에 대한 네. 평가가 좀 달리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여론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거기 같습니다. 갔었는데 거기 계신 유족들 네. 이 굉장히 반가워하셨고 네. 예. 유족들이 사실 분위기가 뭐 누구 보고 환하게 웃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이 황 총장님이 가시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고 그 미수습자 가족들 네. 몇 분 계신데 네.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지금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힌 분들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TV에서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다윤이 어머니, 네. 예, 그 은화 어머니 이런 분들이 이 황 총장님을 보자마자 네.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그래요? 네. 가기 전에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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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그 인증샷 그 파문이 있어가지고 네, 네, 사진기 꺼내지도 않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오히려 붙잡고 사진 한 장 찍고 가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진실은 통하고 진실은 그렇죠. 통하는 예, 거죠. 그렇죠. 하여튼 하루빨리 우리 황 총장님의 그 지금까지 잘못 쓰여진 그런 오해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네. 기원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세월호 참사의 3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이제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대선 승리를 통해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할 것을 각오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도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시나요? 예, 당연히 가야죠.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홍걸 박사님.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이 그럼 진보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정동영 의원 정도는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이제 군사적 실효성이 검증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정말 북이 핵탄두 장착해서 항구로 쐈을 때 사드라는 미사일 체계가 대한민국 영토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된 것은 그 두 후보도 너무 잘한단 말이죠. 예. 근데 갑자기 그 표를 의식해서 사드를 찬성하는 쪽으로 그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더 이 가속화한다는 핑계를 대는데 네.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성능이 안 되는 사드가 네. 북한이 미사일을 더 나은 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성능이 달라지나요? 그건 아니죠. 네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이 더 미사일 쏘는 기술이나 네. 미사일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킬수록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드가 막아낼 수 있는 고도보다 더 높이 쏘고 네. 더 빠르게 낙하시키면은 네. 사드로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전 시스템으로도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이 고각으로 쐈다가 바로 이제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속도. 네. 그 속도와 사드가 그 요격할 때 그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예. 실제로 논리적으로도 이 사드 미사일 체계를 북한 그 고각으로 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다라는 학자들의 또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마지막 이 내려올 때 속도가 네. 엄청난 회전이 되는 거예요. 사드가 네. 이 이론상으로만 네. 진짜로 그 될지도 모르지만 이론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100이라면은 네네. 그 속도가 네네. 이거는 지금 북한 쪽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만 봐도 120, 130의 속도로 그러니까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최근에 근거 없이 좀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 예.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위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주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이런 위기설을 부추기는 것은 네. 한국 경제나 여러 가지 정치 모든 문제를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는 네. 그런 것인데 이 정치권에서 그것을 은근히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단호하게 안보 프레임으로. 네. 네. 단호하게 내가 나서서 평화를 지키겠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다. 그런 것이고 아까 햇볕 정책을 네. 뭐 국민의당에서 이제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네. 그 문제도 엊그제 제가 그 박지원 대표 TV에 나와서 손석희 앵커하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사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는데 네. 딴 건 몰라도 그분이 햇볕 정책까지 왜곡하고 네. 햇볕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거기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햇볕 정책이란 게 원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니까 네. 지금은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고 뭐 북한을 험하게 압박하고 뭐 이러는 상황이라 이 햇볕 정책을 쓸 수가 없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것은 햇볕 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네. 네. 그 정책의 기본 정신이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강대국의 그 한반도 긴장 고조 시도를 막고 미국을 설득해서 네.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바로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이고 네. 또 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94년 1차 핵 위기 때 네. 이 미국의 북폭 이런 식의 표현을 썼죠. 양자 대결에서는 누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소리는 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네. 메시와 호나우두를 귀화시켜서 영입하면 월드컵 우승 노릴 수 있다는 소리 하는 네, 거나 네. 마찬가지다. 네. 어차피 가능성 없긴 똑같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서 이제 안철수 후보 띄우기를 많은 언론에서 좀 도와준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최근에 분석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좀 보수표를 좀 잡으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예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사드 반대 당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사드를 반대하는 당론을 갖고 있는데 개인은 사드를 찬성하는 입장을 또 표명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사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걸 떠나서 네. 이 원칙의 문제, 신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그 시점이
본인은 한미 국방장관 합의문이 작성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네. 그런 합의문은 작성된 적이 없다는 없죠. 것이 이미 밝혀졌고 네. 사실은 그분이 말하지 않는 사실은 야권의 표를 얻으려고 꾸준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이게 탄핵 국면까지 지나봐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보수표를 얻는 수밖에 없다. 우클릭하자. 네. 이 결정을 하면서 이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으니 할 말이 마땅치 않고 네. 그런 이제 거짓 핑계를 둘러댄 것인데 네. 그것뿐만 아니고 뭐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때문에 재개하기 어렵다. 네. 그런 또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네. 자기는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어느 쪽도 간 적이 없다. 네. 근데 촛불 집회에 갔던 것을 본 사람이 수만 명이고 네. 이 인터넷에 네. 보면 사진 동영상이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런 너무도 명백한 걸 거짓말한다는 것은 네. 이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거에 속을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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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도 그 후보가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순식간에 180도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네. 뭐 우리 쪽에 뭐 패권주의니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들인데 네. 저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당론을 하루아침에 180도 돌리는 그런 힘을 발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이야말로 진짜 사당이고 패권 정당 아닌가. 네네. 그 햇볕 정책의 전도사라고 했던 박지원 대표나 네. 개성공단의 이 개성공단을 만들어냈다고 늘 자랑하던 정동영 의원이 네. 한마디도 못하고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면 네. 그게 정말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드 문제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사드 반대에 앞장섰던 분인데 강력히 반대하고 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우리를 국민의당이 비판했었죠. 네, 당론 채택 안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당은 정말 한심한 정당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정동영 의원은 그 안철수 후보가 사드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한 어떤 뭐 논평 내지 뭐 의사를 밝힌 바는 없죠,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밝혔는데 제가 언뜻 기사를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투로 이렇게 입장을 좀 슬슬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동영 의원도 한때는 대선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밀리나? 그러니까 네. 2년 전에 딱 네. 2년 전에 그분이 탈당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민주당 탈당하실 때 이 네. 당이 보수화, 네. 우경화 되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담대한 진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력 너무 좋아. 우리 네. 우리가 세월호 자체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네. 이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 네. 그런 참사인데 네.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 네.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네. 이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네. 좀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김홍걸 위원장님과 대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가 대선 운동기간인 4월 17일 월요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일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대선 매일 방송에는 고정 패널인 박주민 의원 외에 서울시당 선대위 홍보위원장 겸 SNS 총괄본부장을 맡으신 정청래 전 의원이 참여하실 예정이십니다. 자세한 방송 일정은 서울시당 홈페이지 및 트윗, 페이스북을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서당캐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보수층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선 판세에 약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뭐 갑자기 그렇게 상승되는 것을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네.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예측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이 여기저기서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네. 보수 언론이라든가 기득권층에서 네. 도저히 뭐 홍준표, 유승민 후보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뭐 절반의 성공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안철수 후보를 밀어준 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그쪽에 이제 경선을 실제로는 흥행 대박이 아니라 동원 대박인데 네. 흥행 대박이라고 띄워주면서 결국 이제 그런 컨벤션 효과까지 겹쳐서 네.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이고 네. 거품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처럼 돌이켜보면 국민의당 경선 과정을 모든 언론이 뭐 경선 대박. 사실 뭐 참여한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비교하면 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계산을 해보면 네. 호남에서 9만 명 했고 네. 나머지 전국에서 9만 명이거든요. 20만 명. 그러니까 호남에는 올인하고 네. 흥행 대박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가용할 자원이 없으니까 별로 흥행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원 전체가 18만인데 네.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다 받아주는 네. 경선에서 당원 숫자만큼밖에 안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대박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모든 언론에서 이제 국민의당 대선 과정의 경선은 대박이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언론은 뭐 사실 진행도 안 되고 가정할 수 없는 양자 대결이란 여론 그렇죠. 조사를 또 계속 실시하면서 굉장히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기 시작해서 그 사실 그 여론조사가 결국은 여론을 좀 호도하는 그렇죠. 양상을 보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양자 대결이라면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것도 어느 당 누구 또 양자 대결이란 거는 다른 당 후보들이 뭐 네. 홍준표, 유승민 후보들이 포기하고 뭐 단일화를 밀어줘야만 논의한다든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시나리오는 얘기하지 않고 개인 선호도만 물어보는 식으로 네. 조사를 한 양자 대결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네. 제가 뭐 그러 싶었는데 네. 그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 군데. 뭐 한 군데는 아슬아슬하게 지고 네. 또 하나도 지고 나머지 하나 이겼죠.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의성, 네, 의성 상주, 거기 이제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었잖아요. 저거 이제 거의 2번 갔다 오고, 그저께는 이제 충북 괴산을 다녀왔는데, 아쉽게 두 분 아주 정말 훌륭하신 후보들인데, 두 분 안 되셨어요. 아유. 이 김현권 의원도 이번에 열심히 뛰었는데 자기 지역이라, 네. 상당히 실망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상황에서 했는데도 승리를 못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실망이 되시겠죠. 네네. 근데 뭐 과거에 정말 우리가 아예 발도 못 붙이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비하면은 나아진 것이고 네. 앞으로 뭐 그런 분들의 노력이 보상받을 날이 올 걸로 기대합니다. 네, 꼭 그렇게 돼야 되고 저도 이제 상주 의성을 2차례 갔을 때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 정말 매일 상주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지역의 벽을 못 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부겸 의원께서 참 그동안에 좀 아쉽게 대선 후보 경선에 못 나가시고 이렇게 포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하면서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정정당당한 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네. 앞으로 유권자들한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제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지금까지도 바쁘셨지만 이제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요새 방송 출연 요청도 많이 들어오시죠? 예, 뭐 팟캐스트 같은 거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방송에도 나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종편에서는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글쎄요, 그 사람들 취향에는 안 맞는다고 네. 본 모양이죠. 네. 또 제가 너무 세게 날리면 네. 그 종편 주 시청자층에서 네.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실 분들이 있어서 네. 예, 자기네들 시청자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김홍골 박사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뭐 이제 국민들이 뭐 사이다 발언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내용적으로나 뭐 굉장히 우리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한테 뭐 충격적인 내용은 아닌데 왜 외부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글쎄요, 저는 뭐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팩트 중심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네. 제가 이제 과거에 기억하고 있는 일들을 네. 끄집어내서 네. 왜 그 당시엔 이랬는데 지금 말을 바꿨느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비판이지 네. 인신공격이나 막말을 한 적은 없죠. 정말 없죠. 네. 아마도 김홍골 위원장님의 직설적인 워딩이 듣는 분으로 하여금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발언들이 즉석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가 워딩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즉석이죠. 즉석이요. 네. 순발력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네. SNS에 올리는 글도 네. 한참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SNS 하는데 올리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 올리는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논리정연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어제 세월호가 육상 거치된 목포시장에 이제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특별한 분과 함께 하셨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갔었고요. 네. 이번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님하고 같이 갔었죠. 네네. 근데 이번에 방문은 네. 이제 황 총장님께서 조용히